안녕하세요. 다 왔네요. 오늘은 1학기 마지막 수업입니다.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 보고 곧바로 여러분들 방학을 맞이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업은 오늘 이번 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입학할 때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반강제적, 타입반, 자의반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좀 여러 형태로 많이 들어오셨는데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여러 형태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 낙오된 분 한 분도 없이 이렇게 한 학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조금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서로 여러분들께서 대화를 통해서 또 소통을 통해서 친근감 있게 잘 지내시고, 그래서 아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 책임 교수로서 조금 이렇게 저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많았죠. 녹음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생소했고, 또 이게 녹음 시스템이 작년하고 좀 바뀌어갖고 우리 교수들도 많이 이렇게 좀 헤매고 있었고, 하나 올리면은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막 민원이 막 들어오고,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다른 학교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은 그냥 잘못됐어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바로바로 지적을 해주셔, 또 교수님들이 바로바로 또 수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바르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갖고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4개 학기 중에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지나 보니까 괜찮죠? 할만하시죠? 그동안에는 또 코로나가 많이 심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했고, 또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학교에서는 대면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바쁘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좀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해서 4월, 5월 이렇게 대면 수업 없이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을 하게 돼서 벌써 여러분들 시간상으로도 유리했었고,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시간상으로 많이 유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10,000명 이하로 뚝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는 비대면의 명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것 같이 비대면 수업을 했고, 2학기부터는 이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또 코로나가 다시금 성행해서 우리가 2학기 개강이 9월 1일부터인데 얼마 전에 여론에 보면은 8, 9월 달이 또 다시금 정점이 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면 수업은 할 수가 없겠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고, 어차피 여러분들하고는 1학기는 비대면으로 하고 2학기 때부터는 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정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상황이 바뀌면은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비대면이 좋다 해갖고 계속 그걸만 고집하시면은 좀 곤란합니다. 2학기 때는 대면으로 한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생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기말고사 보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2달 정도의 긴 방학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저 학창 시절 때,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방학이 되게 짧았죠. 길어봤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였는데, 우리는 2달 반 그렇게 되죠. 7, 8, 그 다음에 6월 중순 이렇게 하니까 2달 반 정도 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방학도 한번 느껴보시고, 또 새학기도 한번 맞이하는 그런 설렘도 한번 가져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제 그 수업 거의 끝날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뭐 수업이 마무리가 돼 갖고 보고서 작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를 조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중요하다 싶은 거를 돌아보는 그러한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단일 사례 설계와 욕구조사, 평가조사, 요거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일 사례 설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개별적인 사례라든지 체계에서 흐름이 어떤 거에 뭐 투입을 했을 때의 효과가 어떤 것인가, 효과에 대한 그러한 차이, 그 시계열 디자인의 논리를 적용한 걸 바로 이제 단일 사례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정책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ABC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사회복지사가 갑자기 다른 거를 하나 툭 던져놨어요. 더 좋은 프로그램 아니면 다른 색다른 프로그램 하나만 더 집어넣었더니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효과가 더 좋은 것인가 더 나쁜 것인가, 이런 사례를 설계하는 게 이제 단일 사례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중간에 툭 던지는 그 프로그램 개입되기 전에 반복된 측정 단계, 뭐 똑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소위 이제 기초선이라고 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통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제 기초선 단계 동안에 수집된 자료 형태를 개입하면서 이제 실험하는 거겠죠. 그 기간에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입이나 성숙 이런 거에 대해서 갖고 개입, 그 다음에 성숙 이런 거 개입을 해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이런 거에 대한 그 단일 사례 설계 이런 거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개입하기 전에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행동의 빈도가.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도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낮아진 건지 아니면 계속적인 추세 흐름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것 개입하고 상관없이 낮아진 건지, 자, 이런 게 좀 많이 틀리죠.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만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초선 이거는 한 번의 측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한 3회 이상의 측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변화의 폭이 심하고 또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패턴이 나타날 때까지 안정될 때까지 측정을 횟수를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꼭 3회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흐름이 이렇게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뭐 5회라든지 아니면 7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는 표본 추출이 크게 이제 작기는 작죠. 단일 사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니까 이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설계가 금세기초 동물 행동에 대한 실험실 연구 조사와 금세기초 동물 행동에 대한 실험실 연구는 누가 있죠? 파블로프가 개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있죠. 종을 칠 때마다 강아지가 와서 침 흘리고 이렇게 음식을 받아 먹는데 음식을 안 주더라도 종만 쳐도 침을 흘리더라. 요런 작은 아주 사례는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걸로 말미암아 이 파블로프가 상당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 단일 사례 실험은 하나의 독특한 맥락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후속 연구에서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개입을 상당히 높은 내적 타당도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게 단일 사례 설계다. 자, 후속 연구는 통제 집단을 활용하는 대규모 실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맥락에서 원래의 단일 사례 실험을 유사하게 재현하고자 시도하는 또 다른 단일 사례 실험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사학과들이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결과를 일반화할 가능성을 지지하는 증거가 이 비록 작은 소규모의 실험이라 하더라도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지하는 증거가 축적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통제 집단을 사용하는 대규모 실험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축적하면 검증된 개입을 계속 전달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을 확대시키게 되기 때문에 사회사업에서나 여러 실험에서 단일 사례 설계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구조사, 평가조사 있죠. 자, 욕구조사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목표가 되는 대상 집단의 특성,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에 관한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자료들은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집행 및 평가의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분석, 두 번째는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이 되고 또 이게 욕구조사는 평가의 근거로도 활용이 된다. 욕구 사정을 위한 조사 대상은 표적 집단입니다. 특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직접 욕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정보 제공자로서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지역 유지라든지 언론인 또는 단체, 그 다음에 그 조직의 지도자,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욕구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핵심 정보 제공자를 위주로 해서 지역사회 그 욕구 조사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나 또는 전체 주민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현황과 욕구를 조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주민을 할 때에는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만 하더라도 충분한 욕구 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욕구 조사에 포함될 내용은 조사 대상 집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략 기초 자료로 지역사회 일반적 특징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요구 파악을 위한 자료로 기존 서비스의 평가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자료, 활용 자원에 관한 자료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활용 자원에 관한 자료로서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정보 매체도 있죠. 각 지역마다 일간지는 좀 그렇고 그 홍보지가 있습니다. 뭐 안양이면 안양지, 남양주면 남양주 신문, 남양주 일보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요. 아무튼 그리고 서비스 자원조사 또 정치적 자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활용에 대한 자료가 그 다음에 뭐 정부에서 조사한 것도 여러 가지 패널 자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욕구 사정은 뭐 설문조사라든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험 연구, 현장 연구, 비관여지 연구 등이 욕구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뭐예요? 설문조사죠. 네. 지방자치단체 자료나 또한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록 이런 것 등을 해서 2차 분석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 공청회 같은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공청회죠. 이거는 이제 관심 있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욕구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모임을 통해 욕구를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공청회 장점, 이건 적은 비용으로 여러 광범위한 지역이나 계층 및 집단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또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개인이나 집단 또는 기관에 따라서 식별할 수도 있고 서베이를 위한 사전 준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이고요.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자기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자기 선택으로 인한 표본 추출의 편향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만 나타나고 전체적인 의견이 수합되지 않기 때문에 편향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참석자의 소수만의 의견을 발표하게 되고 물론 이러한 집단의 의견을 이해를 대변한 성격을 가질 수 있죠. 첨예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정상적인 공개 토론을 갖는 게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싸움다 그죠?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토론 과정에서 물리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서베이 말고 전문가 및 주요 정보 제공자 접근법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게 키 인포메이터,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에 잘 알고 있는 것을 인정되는 사람들, 즉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지역의 통반자, 아파트 관리인, 동네 가게 주인들도 지역의 흐름을 많이 알죠.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 인접 직종의 전문직 종사자, 지역 내의 사회복지단체 대표자, 관련 공직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한 이 사람들에 대한 접근법,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리고 표본 추출을 쉽게 선정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실정을 꿰뚫고 있는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면 오히려 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보다 개개인의 그 여론조사, 욕구조사보다 질 높은 욕구 사정의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조사에 포함된 정보 제공자들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편향될 수가 있겠죠. 정보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의도적 표집으로 인한 편향 현상을 피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 뭐 지표조사도 있습니다. 사회지표조사.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죠. 사회지표는 개인의 집합체의 어떤 면에 대한 계량치 측정치입니다. 소득 수준, 빈곤 인구 비율, 실업률, 영아 사망률, 주택 보급률, 범죄율, 공적 부조 수혜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지표 조사 방법은 지역사회의 기존 통계 이용해서 그 지역의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사회지표 조사는 무엇보다도 조사가 객관적이죠. 신속하고 저렴하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거 파악만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기존적인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 이를 조사자가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했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회지표 조사는 객관성에 있는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다. 서베이는 뭐 많이 들었죠, 여러분? 조사 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를 선정해서 이들로부터 질문지 또는 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서비스 이용자 조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과거 혹은 현재 서비스 이용자들을 조사함으로써 미래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추론할 수 있다는 전제에 행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델파이,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좀 합리적인 방법이죠. 여러 전문 기관들한테 개별적인 메일이라든지 문자를 보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점점 의견을 좁혀가면서 하나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싸움이라든지 그런 게 없겠죠. 어떤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모이지 않고 주로 우편이나 요즘 뭐 거의 대부분 전자메일로 쓰고 있죠. 이메일. 요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주된 특징입니다. 한번 이렇게 의견이 수렴되고 난 다음에 점점 좁혀지면서 나중에 이걸 집약시키는 그 조사를 바로 델파이 조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델파이 조사 기법의 기본 원칙에는 익명성이죠. 전문가와 참여자들은 익명성이 엄격하게 보장된 개인으로서의 답변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고 솔직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반복성으로 개개인의 판단은 직계하여 몇 해에 걸쳐 참가한 모든 전문가에게 다시 알려주고 이를 통해 다시 사회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전의 판단을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통제된 환류로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요약 수치로 나타내서 종합된 판단을 전문가와 참여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고요. 응답에 대한 통계 처리를 개인들의 응답을 요약해서 최빈수, 중위수 또는 평균 등 중앙 경량값, 4분 편차 이런 것 등을 형태를 제시하고 전민가 합의를 통해서 예외는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서 합의된 의견을 찾아내는 게 이 기법의 주요 목표다. 다음 이제 평가조사 있는데 평가는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의 계획, 관리, 실행, 효과성, 효율성 및
활용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과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서 행해지는 연구라고 정의했고요. 목적, 프로그램 실시 기간의 행정적 목적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의 역량이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 아니 폐기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발전을 시킬 것이냐, 이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는 평가 기준들이 사회복지의 가치에 우선적으로 적합한가, 사회복지의 목적이나 사회복지의 가치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고,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던 책임성의 시대에 적합한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그 사회 또는 그 지역의 정치 경제적 조건에 부합하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기준들 사이의 거래는 평등성, 적절성, 형평성, 그리고 효과성 사이에 적절하게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유형으로는 이제 임상평가 조사가 있고 비임상평가 조사가 있습니다. 임상평가 조사는 특정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행해진 개입을 평가하는 분석 단위가 이건 개인이고요. 비임상평가는 집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평가는 개인, 비임상평가는 집단이다.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는 형성평가가 있고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자,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운영 도중에 이제 중간에 이루어지는 조사죠. 그래서 계속되는 프로그램을 그냥 이대로 진행해도 될 것이냐, 아니면 수정할 것이냐, 보완을 할 것이냐, 이런 평가를 이제 형성평가라고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바로 이제 총괄평가죠. 총괄평가는 프로그램 운영이 끝날 때 행해지는 평가로서 평가의 결과를 성질이 비슷한 다른 프로그램, 상황 또는 대상에 대해서 일반화시키려는 것을 이제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괄평가로 말미암아 이 프로그램 자체는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는데 괜찮다,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 보완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건 전혀 불필요하다, 그럼 폐기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평가를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평가 조사의 유형, 연구 목적에 따라서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레포트 보낸다고 했는데 어느 학생이 질문이 왔더라고요. 레포트가 뭡니까? 과제는 뭡니까? 제가 낸 게 레포트 겸 과제입니다. 따로 그거 두 과목을 제가 지금 수업하는 게 2개잖아요. 조사론하고 건강가족론인데, 원래 따로따로 이렇게 과제를 내주고 레포트를 제출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힘들게 일도 하시면서 또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제 수업만큼은 2과목을 하나의 레포트로 작성을 해서 하면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려라는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썩어서 A4 3장이라고 했습니다. 저기 표지까지 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읽어보신, 일주일 지났으니까 읽어보셨겠지만은 내용이 괜찮습니다. 절대 불필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읽어보시고, 아직도 작성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시험 볼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양주 반은 6월 13일,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월요일날 시험이고, 그 다음에 안양반은 6월 14일 화요일날 시험 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중간고사 같이 하루에 6과목을 치르는 아주 대단한 우리 학생들 하루에 다 끝내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학과장님하고도 얘기가 다 돼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목 남은, 한 단원 남은 이제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일단 진도 나가고 난 이후에 앞에 했던 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복습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제 3교시째는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번 주에 했던 걸 좀 복습하는 시간만 가졌네요. 자, 여기 1교시는 여기서 끝내고 2교시 때 뵐게요.